네, 오늘 봉산탈춤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39쪽에 여기까지 읽었었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제담 3부분까지 읽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봉산탈춤의 제담은 말뚝이의 조롱, 그 다음에 양반의 호통, 말뚝이의 변명, 양반들의 안심, 그리고 충으로 마무리. 이런 똑같은 구조로 보이고 있는데 제담 4는 어떨까요? 이 쉬가 제담 시작을 알려주는 기점이라고 그랬죠? 제담 4가 마지막 문장부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제담 4는 다른 제담하고는 좀 다르죠. 쉬를 하는 게 말뚝이가 하는 게 아니라 생원이 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뚝이를 부르죠. 말뚝아 하면서 그랬더니 말뚝이가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자, 아까의 그 제담 1, 2, 3의 구조하고는 변형이 일어났죠. 네, 좀 다릅니다.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마로 1조씩 하고 1조씩 아침밥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쫙 살아요. 말뚝이님 내가 타고. 노세원님 끌어다가 여기 노세원님의 주목. 네.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동양삼국 물은 매주 밥듯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 천천히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자, 여러 군데를 다 찾아봤는데 샌님, 즉 양반 비슷한 사람도 없습디다 한 얘기는 결국 양반다운 양반은 없더라.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원님 있잖아요, 앞에. 도련님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 뭐죠? 네, 다 양반다운 양반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언어유희가 또 일어납니다. 자, 밥을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서 노세원님을 끌어다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세는 그 혼종이죠. 네, 그 여러 동물들을 교배한 그 말하고 나귀를 이렇게 혼종 교배했던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노새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딱히 힘도 없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가축으로서는 그렇게 효용이 없는 그런 동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노새원님을 빠르게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새원님 하면 노생원님 이렇게 되죠. 노생원님은 샌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앞에 있는 샌님, 생원을 뭐로 비유한 거야? 언어 유희를 통해서 동물로 비유한 거죠. 동물로 비유한 거지. 비하죠, 비하. 동물로 비하. 그러면서 노새원님, 노새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노새님을 이렇게 언어 비슷한 발음에 발음이 유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동물로 비하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법을 좀 보시면 이 노새님, 즉 이 생원님을 자기가 탄 거야. 자기가 말뚝이님 자기를 높였죠 또. 네, 내가 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양반하고 그 서민 쌍놈하고 바뀐 거죠, 위아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분이 이렇게 뒤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이 타고 서양, 영미, 영국하고 미국이죠. 법덕은
프랑스하고 독일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원제, 법국, 이거는 프랑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덕국은 독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덕국 그러면 이제 독일이 도이칠란트잖아요. 도이칠란트의 그 발음하고 제일 비슷한 거를 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독일, 또 동양 삼국, 뭐 청나라, 우리나라, 뭐 일본 이렇게 든가요? 아무튼 이 여러 군데를 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는데 동은 여울이여 3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자, 요거는 지금 실제 지명이에요. 여울, 9월, 남들이 북향산. 요게 이제 그 봉산 지방의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극 속에 있는 장소, 극중 장소가 바로 무대와 일치한다 그랬죠? 공연 장소와 일치한다 그랬죠?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뭐 강화해서 한다 그러면은 뭐 동북 뭐 저기 북산, 남산, 뭐 동산, 서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고려산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지명을 갖다가 쓸 수도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방방곡곡 면면천천 바위 틈틈이 머리 잼잼이 나무 결결이. 자, 방방곡곡 면면 틈틈 잼잼 결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같은 말을 중첩해서 썼죠. 그래서 첩어라고 그래요. 첩어. 이런 거 다 첩어라고 그럽니다. 비슷한 발음의 것들을 두 개씩 묶어서 사용하는 거 첩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나무 결결이 방방곡곡 면면 촌촌이 이거 다 뭐예요? 대구와 열거죠? 대구와 열거.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말뚝이가 노생원님과 발음이 유사한 노세원님을 이용해서 양반들을 조롱하고 또 비하하는 동물로 비하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어때요? 실제 그 지명을 사용해가지고 공연 장소를 드러냈었고 또 첩어나 대구, 열거를 통해서 양반다운 양반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또 생원이 뭐라고 호통을 쳤겠죠? 그 과정은 이제 비슷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중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 중략 뒷부분이에요. 생원이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세처는 사처의 방언인데 손님들이 묵는 그 숙소예요. 숙소. 숙소를 정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이런 뜻인데요.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자,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을 왜 그었을까요? 바로 세처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세처를 왜 그러냐면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민속극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무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으로 그 무대 장치를 대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올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세처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참나무로 올장, 울타리를 참나무로 했다는 거죠. 울장은 거기 옆에 나오듯이 울타리에 박은 긴 말뚝. 그러니까 참나무로 말뚝 같은 걸 이렇게 쭉 꽂아놓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뭐 어떤 풀 같은 걸로 적당히 뒀겠죠. 문을 하늘로 낸 지붕이 없어.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뭐죠? 이거는 사람이 묵을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뭐예요? 마구간이죠, 마구간. 마구간. 동물들이 묵는 마구간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은 뭐다? 동물. 동물로 비하한 거죠? 그랬더니 이걸 또 알아들었어. 생원이. 넌 뭐야?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 오양의 털을 잡고 난간 팔자로 오령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초에 산호기둥에 비취연목에 금파도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참판자여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화문석 찢다 펴고 부벽사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방영정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 유태화가 완연히 붙어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이예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 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새 차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구 벌짝시면 용장 몽장 괴 두지 자개 함농 반다지 그 다음에 반다지 같은 논요강 노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족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전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추려놨습니다. 자, 요 부분은 살짝 반전이 일어났죠. 네. 요 부분부터 설명해 드린다면 삼털 같은 칼담배예요. 근데 칼담배면 어떻게 써요? 어떤 담배일까요? 굉장히 저급한 그런 담배겠죠. 서민들이나 피는 싼 담배겠지. 그런데 그 담배마저 어때요? 저 동푸루가 지명이죠. 지명인데 그것도 발음이 유사하죠. 뭐 똥물 같잖아. 동푸루 똥물. 그 선창에다가 돼지 똥물에다 축축 죽여놨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담배는 뭐라고요? 양반의 권위. 근데 이 권위를 어떻게 하고 있어?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죠. 칼담배에다가 돼지 똥물에다가 해놨으니까 야이 똥이나 먹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속한 말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왜 반전이냐면 그 앞에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자좌오양의 털을 잡고 자좌오양 옆에 설명 다 돼 있죠? 북쪽에 등을 지고 남쪽을 향한 정남향. 예. 이 자자가 늘 북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 오는 남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향이니까 남향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우리 그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자오선, 자오선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예, 자오선. 예. 그래서 뭐 그 12신 자정, 그 다음에 오전 오후 할 때 이게 오자가 요 오자입니다. 네. 그래서 남향으로 털을 잡고 아주 좋은 터네요. 난간을 팔자로 하고 고급스럽게 지은 거죠. 오련각, 누각을 지었는데 오련각과 입구자를 집을 짓 때 옛날에 입구자를 많이 지었죠. 왜냐면 이제 바깥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쪽에 아늑하게 짓는 거죠. 집을 짓고 호박 주춧돌을 호박 그 먹는 호박 말고 예, 그 보석 호박 있죠. 예, 그 주라기 공원에 나온 그 목이 갇혀 있던 그거죠. 그 호박 주초에 산호기둥에 이것도 보석. 기둥이 매우 어떻습니까? 화려하겠죠. 그리고 비취색 연목은 석가래를 말해요. 석가래 지붕을 이렇게 받치는 거. 비치로 된 석가래. 이것도 고급. 금파도리를 걸고 이 도리는 이제 석가래를 받치는 나무예요. 이거 다 부품들이죠.
이 집을 짓는 그 부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요. 천판자는 그 천장에 있는 널빤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장판을 밑에 깔았겠죠. 여긴 천장이고 좀 밑에고. 화문석 치다 펴고. 화문석 우리 강화 화문석 유명하죠. 화문석을 펴놓고 부벽서 벽에 붙어있는 글을 보니 동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단방영정이라고 써 있어요. 단방영정. 그래서 벽에다가 왜 이렇게 옛날 집 같은 거 보시면은 기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자 같은 거 새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거죠. 단방영정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욕심이 없어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함. 그냥 좋은 글귀 갖다 놓은 거예요. 서편을 바라보니 약간 대구법이죠. 동편에는 단방영정. 서편에는 백인당중 유태화. 백인당중 유태화는 100번 참는 집안에 큰 평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여기서 별로 안 중요해. 어쨌든 굉장히 어때요? 화려하고 좋은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에는 인의의 집. 우리 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교윤리죠.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충신. 역시 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교윤리예요. 그래서 이런 집을 쫙 화려하게 지어 놓았는데 이는 가위, 여기 가위는 이제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는 참으로 양반의 세차방이 될 만하고 너무 화려하고 좋은 집이니까 양반의 세처가 될 만하고 문방제구 볼작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가구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 앞에는 다 집을 지은 거고 요 뒤에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용장몽장 장롱들이죠. 용이 막 새겨져 있는 아주 화려한 그 장롱이죠. 괴, 두지, 자개함농. 그 자개가 새겨져 있는 함이죠. 네, 장롱 같은 거. 반다지, 샛별 같은 논요강. 논요강도 좋은 요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논요강 롯데야 받쳐 여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 이거는 아까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죠. 아주 좋은 담배죠. 이런 것들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까지는 어때? 굉장히 양반에게 어울리는 양반들의 어울리는 세처를 잡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양반들이 어울리는 세처. 그런데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너무너무 사치스럽고 너무너무 화려하지요. 그 기둥이라든가 또는 석갈이라든가 주춧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석으로 돼 있고 안에 들어있는 이런 그 장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양반들의 사치를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반들이 사치를 사치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뭔가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반들이 지나치게 화려하게 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양반들의 부도덕함을 또한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부도덕, 풍자. 이런 재산을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탈하고 괴롭혔겠어요. 그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게 나가다가 뒷부분에 확 그 내용을 반대로 틀어가지고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약간 반전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죽여놨다 그리하였소. 쇠털 같은 담배 반대죠. 삼털 같은 담배, 칼담배의 반대. 똥물이 아니라 꿀물에 재워놨다 그랬어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하고 반대 내용이 진술되어 있네요. 꿀물에다 죽여놨다네. 그 담배가 얼마나 달겠어, 그죠?
구거리장들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차방 안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들어간 척을 한다. 왜? 왜죠?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말뚝이가 이렇게 행동으로 원을 그으면서 한 바퀴 돌면서 그게 있는 척 했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세차 안에 앉는다. 자, 중략 이후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담이 또 하나가 끝난 겁니다. 아까 제담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됐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제담 5였죠? 제담 5였는데 여기서 이제 제담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용이 달라져요. 여기서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양반들의 글자놀이가 나옵니다. 글자놀이. 자, 쉬 음악과 춤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그래도 자기네들이 양반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시조를 지으면서 시조 짓기 놀이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 시조를 통해서 뭔가 유식함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서방이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시조를 읊는데 시조의 내용을 보면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근데 이게 시조인가요? 이게 시조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탈로가라는 타령이에요. 인생의 무상함을 한탄하는 탈로가예요. 제대로 된 시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하기 전에 하고 하하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말뚝이는 아마 이 시조를 듣고 야 그것도 시조냐 인마?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거는 민요예요. 민요. 성주풀이라고 하는 민요입니다. 성주풀이. 성주풀이. 그런데 주제는 같아. 이거는 늙는 것에 대한 한탄이라서 인생 무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그러니까 낙양성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낙양성에 무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다 인생의 무상을 같은 주제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요를 통해서 양반들의 이런 어떤 무식함, 양반들의 무지 같은 것들을 풍자하고 있는 거지요. 야 이것도 시조냐? 그러면서 말이에요.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 자기 놀리는 줄 모르나? 그죠?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러면 운자를 내게. 그러니까 운자를 낸다는 얘기는 한시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한시를 짓겠다는 얘기인데 자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산자 영자. 그러면 운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원절구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구니까 네 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줄 들어가면 1, 2, 4행 끝에 이렇게 끝에 들어가야 돼. 예. 근데 여기서는 원절구 같지는 않고 다른 한시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엉터리겠죠. 산자 영자입니다. 산자 영자가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죠. 아 그거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영시는 이제 시를 읊는 조로라는 뜻이에요. 시를 읊는 어조로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평산의 동선령이라.
뭐 운자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어디에? 여기. 산자, 영자. 산자, 영자. 두음법칙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내용이 작대산, 황주평산의 동선용, 이거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명의 나열일 뿐이야.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글자놀이, 시조나 한시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놀이를 통해서 오히려 무식함이 더 드러나는 거죠. 무식함을 자기 스스로 폭로하는 자폭,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형님 잘 지었습니다. 아주 한심하죠. 예, 이게 잘 짓긴 뭘 잘 지어요, 그죠? 그럼 형님 운자를 하나 더 내십시오. 형님이 내십시오. 총자 못잘세. 이런 운자는 잘 안 냅니다, 여러분들. 일단 못, 총자는 그렇다 치고 못. 이런 운자는 거의 없는데, 그 운자 벽자로군. 벽자란 얘기는 잘 안 쓰이는 까다로운 글자란 얘기예요. 이 사람도 인정. 낑낑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집세기 앞총은 흥겁총하니 남학신 뒤축에 검을 모시라. 총자 못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 뭐야? 둘 다 집신, 남학신. 신발이죠, 신발. 이거 내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오히려 무식함이 더 드러난다. 그래서 글자놀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조짓기 했었고, 그 다음에 운자를 넣고 이제 한시짓기였는데, 이거 뭐 한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파자나 하여보자 했어요. 파자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파자놀이는 이 양반들의 글자놀이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고렙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 파자놀이를 통해서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반들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 한자 안다, 많이 안다, 라는 것을 파자놀이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근데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파자놀이는 아니지만 파자의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조광조 때 파자를 통해서 조광조를 찍어낸 그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조광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뭇잎에다가 주초 위왕. 이거는 오타. 예. 주초위왕 사건이 있었죠. 주초위왕 사건은 이제 이렇게 나뭇잎 같은 데다가 여기다 꿀물을 발랐다든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초위왕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꿀물을 여기다가 이 글자 모양대로 발라놔가지고 여기를 뭐 벌레들이 먹게 해서 이 나뭇잎에 새기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조광조를 찍어냈다는 얘기인데, 주초위왕이 뭡니까? 이 주초를 합치면 뭐가 돼요? 조광조의 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광조가 왕이 된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옛날에 그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도 목자위왕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목자위왕, 나무의 아들. 그런데 목자위왕을 합치면 뭐가 돼요? 얘를 밑으로 보내면 이씨가 되잖아요. 이씨. 그러니까 이건 한자를 모르면 할 수 없는 그런 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대로 했을 리 없죠. 네, 운고 5편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여기 예.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 이거는 파자가 아니라 뭐예요?
일반 서민들이 하는 수수께끼죠? 이게 무슨 파자입니까? 그죠? 수수께끼 놀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수수께끼 답이 뭡니까? 밑에 보시면 피마자예요. 피마자의 모양을 그렇게 드러낸 거죠? 예, 피마자. 그래서 이렇게 수수께끼에 불과한 것을 파자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생원의 모습, 서방의 모습인데 그 운고 오편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라고 하는 자 아닙니까? 옥편은 한자 사전을 얘기하는 거죠. 옥편 그러죠. 아 그거 참 동생 용할세. 형님 내가 그럼 한자 부르라오? 부르게.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살피는 농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농기구. 네. 그 밑에도 나오죠. 살포의 방언. 논에 물꼬를 트거나 막을 때 쓰는 농기구. 그러면은 논두렁에 농기구 짚고 서 있는 자가 누구겠어? 누굴까요? 노님자. 네, 노님자죠. 그거 참 어려운 잘세. 이것도 그냥 넌센스 수수께끼에 불과하죠. 이 자는 글자자여야 되는데 노님자예요. 허무개그 합니까 이거? 그죠? 아 그거 참 형님 참 잘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섰다. 자 새로운 인물 등장. 새 인물이 등장했어요. 뉴페이스 등장. 네, 어느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글자놀이들은 양반의 허세를 폭로하고 또 무지를 폭로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풍자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양반들의 허세와 무지, 풍자. 허세와 무지, 풍자. 자, 여기서 조금 끊기지요? 네. 이놈 말투가, 네. 노랑돈, 날았던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피 같고 울룩줄룩 뱀이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일단 상통이 얼굴이 대추빛 붉은 거죠. 그리고 울룩줄룩 뱀이 잔등 뱀의 잔등같이 이렇게 있는 줄미진 사람을 잡아들여라. 이거 지금 취바리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그런데 취바리의 모습을 했는데 이 취바리가 뭐했다? 날았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노랑돈은 몹시 아끼는 많지 않은 돈을 낮잡아 부르는 말인데 날았돈을 횡령한 죄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취바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계층을 대변한다 그랬습니까? 신흥상공인 계층을 대변한다 그랬죠? 신흥상공인. 조선 후기에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계층. 근데 그 신흥 계층이 부를 축적하게 된 그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나랏돈을 횡령하는 거. 이게 어떤 그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바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죠. 그놈이 심히 무량대각이요 날래미 비호 같은데 비호는 나르는 호랑이 생님의 전령이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양반의 전령 즉 명령장 같은 게 있으면 잡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냥은 안 됩니다. 힘이 너무 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자들 잡아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명령장을 달라. 그러니까 그리하여라. 있다.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바리한테 가서 당신 잡히었소? 어디 전령 보자. 종이를 취바리에게 보인다.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 전령. 즉 명령장을 보더니 아무 군말 없이 양반의 앞에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 구절은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전령,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전령이 먹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의 권위가 아직은 지켜지고 있더라. 앞에서는 양반의 권위가 막 흔들리고 있고, 그런데,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제가 완전히 물러가고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동요될 뿐. 동요는 뭐야? 흔들린다는 얘기죠. 동요가 될 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쪽 보겠습니다. 쥐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어. 자, 엉덩이가 코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록 전령에 의해서 온 쥐발이긴 하지만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그 권위를 말뚝이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말뚝이의 변명이죠. 입냄새다 얘기지. 그랬더니 생원이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아주 비속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가지를 뽑으래요. 모가지를. 아무리 서민이지만 모가지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박으면 죽죠. 이것은 양반의 횡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권위 신분으로 양반들이 이 서민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그런 것인데, 이게 양반들의 횡포를 풍자하면서도 이런 너무 비속한 말이기 때문에 해학적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양반들을 풍자 또는 비판하고 있는 구절 뒤에 마지막에 말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가 죽이면 못하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조선 후기 사회상을 보여주죠. 조선 후기의 무엇? 무슨 주의? 황금 만능주의. 즉 자본주의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금전이면 그만인데 그 사람 죽이면 뭐하냐. 신흥상공인 계층 죽여서 너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 돈만 빼면 되지. 이란 뜻인 거죠. 돈이나 몇 병량 내라고 하야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새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새님은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다 잘 처리할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이건 뭐예요? 부자들에게 돈을 뜯겠다는 얘기죠. 양반들의 부정부패죠. 횡령죄로 비리 이런 건데, 횡령죄를 지은 이 쥐발이를 잡아들였으면 마땅히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라,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고 있는 이 말뚝이와 또 양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응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하는 점에서 이제 양반들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고 풍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다가 저는 퇴장한다. 그래서 춤으로써 이렇게 어떤 갈등은 또 마무리가 되고 양반 중과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반 중과장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양반 중과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전통극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 학습활동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들의 위험? 양반들의 위험을 보여주면 이런 양반이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말뚝이가 조롱하죠.
말뚝이의 조롱, 그 다음에 양반들의 호통, 그러면 다시 말뚝이가 변명, 그 다음에 양반들의 안심. 그래서 이 전통극의 재단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연극과 다른 부분, 민속극의 특징을 말해보자. 현대 연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대 장치가 있다 그랬죠. 무대 장치가 있고 관객이나 또는 음악을 하는 악공들이 극에 개입할 수 없죠. 극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 춤보다는 대사가 위주죠. 물론 뭐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일부 춤을 추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탈춤은 춤이 굉장히 또 그 메인입니다. 민속극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별도의 무대 장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나 악공까지 이렇게 극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 위주기보다는 대사도 중요하지만 춤과 또 노래도 일부 등장하죠. 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민속극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연 장소가 곧 극의 장소가 되죠. 극 속의 장소가 공연 장소,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일치하는 면모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개방적인, 열린 이런 무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민속극에서 이렇게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양반들에 대한 풍자와 비판에 관객이나 악공까지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 양반 삼형제가 벌이는 놀이의 내용을 평가해보자. 시조업기, 시조를 읊으라고 했더니 시조가 아니라 뭐였어요? 거의 그냥 타령조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양반의 시조는 말뚝이의 민요와 같은 것이었다. 예. 서민의 민요와 거의 뭐 수준은 비슷비슷했다 라는 것이었고, 운자놀이, 예. 운을 넣긴 넣었는데 별로 의미 없는 용어들을 그냥 나열한 거에 불과했더라. 내지는 뭐 그냥 지명을 나열했더라라는 거죠. 지명.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지 뭔가 어려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파자놀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반의 어떤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놀이지만, 근데 파자가 아니었죠. 그냥 피마자 해가지고 수수께끼에 불과한 그런 놀이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글자놀이들은 오히려 양반들의 허세, 무식함을 폭로하고 있는 조롱, 풍자 하고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양반들의 어떤 허세에 따른 그런 놀이들인데, 그런 허세가 들어간 놀이를 통해서 오히려 무식함이 드러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언어적 특징은 아까 설명했던 거죠. 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잘의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래서 언어 유희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언어 유희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처보가 여기 많이 쓰였죠. 면면 촌촌이 모래찜찜이 등등 처보. 그다음에 비슷한 말들의 대꾸와 열거가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점점점점 아주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가죠. 산, 바위, 모래, 참나무 결결이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석구석의 어떤 곳까지 찾아봤다라는 것으로 과장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과장적으로. 그래서 처보, 대꾸, 열거, 과장을 통해서 양반다운 양반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특징 중에 하나가 작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중적 언어였죠. 중간중간에 이제 비속어가 등장하면 아까도 살펴봤던 바인데 아까 집 짓는 부분, 세처 정하는 부분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한자들,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이렇게 한자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한자어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자에 대한 어떤, 나름의 지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너무나 비속한 말들을 막 넣죠. 돼지 똥물에다가 담그라느니, 아니면 뒤에 보면 또 밑구녕에다가 박으라더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판소리 배울 때 언어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중적 언어 사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극도 마찬가지로 이중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양반들의 언어와 서민의 언어. 그럼 양반들의 언어와 서민의 언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계층은 누구? 중인 계급이죠. 서리들, 관아의 서리들 같은 사람들이 이 극을 짓는데 어떤 많이 관여를 했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봉산탈춤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극이 이러한 양반들을 풍자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담이라든가 글자놀이 등등을 통해서 비속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양반들을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뭔가 희열을 느꼈다 라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의 신문제의 동요와 함께 그런 서민들의 울분을 이런 식으로 아마 좀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봉산탈춤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